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미래의 바이오 산업 인력을 키우는 바이오 인력 양성센터가 인천 송도에 들어섭니다. 경기도 시흥시와 충북 오송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인천이 선정된 건데요. 인천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날개를 달 전망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분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한 한국형 나이버트 사업과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 구축 사업. 서울대와 컨소시엄을 꾸린 시흥시를 비롯해 충북 오송과 경합 끝에 인천시 연세대연합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2025년까지 6년 동안 1,398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 유럽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의 바이오 인력 양성센터가 인천에 들어서는 겁니다. 셀트리온이나 삼바와 같은 글로벌 앵커 테넌트가 있다는 측면,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공항과 항만이 있다는 것은 바이오 클러스터에 굉장히 중요한 입지적인 시설들이거든요.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가 주목받는 건 이 분야의 인력난 때문입니다. 2023년까지 바이오 공정 생산시설과 품질관리 분야에 필요한 예상 신규 인력은 약 16,500여 명. 하지만 공급 인력은 만여 명에 불과해 37%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는 연세대 국제 캠퍼스에 조성됩니다. 2023년 센터가 완공하고 2024년 정식 개소하면 매년 2천여 명의 전문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인천에 입주한 세계 유수 바이오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인력 양성 기관까지 유치하면서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는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은 전문 인력입니다. 근데 그 인력이 저희가 유치한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를 통해서 배출되고, 이 인력들이 여기에서 어떤 스타트업으로서 기업들에 많이 제공이 될 거고, 그럼으로써 정말 이제 명실공히 바이오 클러스터로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로. 한편 679억 원을 투입하는 연세대는 바이오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인천시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럽과 미국을 능가하는 글로벌 수준의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형구입니다. 인천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인천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바이오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건 물론 디지털과 그린 분야도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계속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동공단을 비롯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화력발전소와 수도권 매립지 등 환경 기피시설의 집중 배치. 인천의 성장과 함께한 단면이지만 코로나19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정부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인천도 인천형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항공과 로봇 등 첨단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을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풍력과 태양광 등으로 전환해 현재 1.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2%로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에 종료하고 직매립을 제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원순환 모범도시로 도약한다는 포부인데 43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 행동도 출범했습니다. 기후위기로부터 환경과 안전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자원순환 과정을 통해서 소각장 같은 것도 착실히 확충하고, 음식물 찌꺼기 같은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거 잘 마련하고, 거기에 일자리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오 뉴딜은 향후 인천을 대표할 먹거리로 꼽힙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가 포진해 있는데 관련 산업과 연계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날 인천이 발표한 인천형 뉴딜의 2025년까지 총 투자비는 12조 5천억 원. 국비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의 투자를 감안한 민간 투자를 포함한 3.6조 원, 디지털이 1.9조 원, 휴먼이 1.5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11일
2조 이상 투입을 하고 민간 투자를 7조 원 이상 유치해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성공적인 뉴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등 인천 시민이 뽑은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영흥 화력발전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를 협의하는 등 저탄소 자원순환의 모범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금단의 땅 부평 미군기지가 81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병창으로 1945년부터는 미군이 사용하던 곳인데 이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게 닫혔던 철문이 활짝 열립니다. 81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던 부평 미군기지, 그 내부가 14일 인천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부평 미군기지는 지난 1939년 일제강점기 시절엔 무기를 만들던 조병창으로 그 이후엔 미군이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천의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시민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인천 시민의 날을 즈음해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 일부를 개방한 겁니다. 우리나라 땅이지만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이 개방 행사를 하는 기분이 마치 독립을 맞는 듯한 그러한 기분입니다. 시민들에게 개방된 부평 미군기지는 전체 44만 제곱미터 중 우선 반환이 완료된 9만 3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기존에 야구장이 있던 잔디밭을 비롯해 휴게시설과 장병 숙소가 있던 곳입니다. 인천시는 부평 미군기지 일대에 9,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부평 미군기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다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곳 건물들은 그대로 보존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려가 되고 있는 토양 오염 문제는 오는 2022년까지 정화를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81년 만에 인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평 미군기지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역시 군부대가 자리한 문학산 정상도 금단의 땅이었지만 5년 전 개방했죠. 조금 아쉬운 건 낮에만 문을 열어 일출과 일몰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이런 문제가 개선됩니다. 개방 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확대해서 인천의 야경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NIB 장보승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문학산 곳곳에 장미꽃과 조형물 설치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인천 역사의 발상지로 알려진 문학산 정상입니다. 문학산은 높이 217m로 인천 중심부에 위치해 인천의 배꼽산, 인천의 진산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동안 문학산 정상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50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인천시와 국방부는 협약을 통해 낮 시간대만 시민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야경을 보고 싶어하는 300만 시민들의 염원으로 시는 문학산 확대 개방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확대 개방을 얻어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17일부터 문학산 정상부 개방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였던 개방 시간을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로 확대했습니다. 이제 해돋이와 해넘이를 볼 수 있게 돼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간 개장을 확대해서 10시까지 한다고 그러니 인천 시민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인천 야경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시는 문학산 확대 개방을 축하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문학산 정상부에 2천여 송이의 국화꽃과 조형 작품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꽃구경과 함께 서로 사진 찍어주기 위해 분주합니다. 예, 여기 동네 밑에 사는데요. 거의 매일 오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꽃을 예쁘게 단장해 놔서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한번 같이 오고 싶네요. 인천시는 문학산 확대 개방 축하 전야제를 오는 16일 오후 7시부터 문학산 정상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소원을 비는 바람개비 등을 배경으로 깊어가는 문학산의 가을밤의 정취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NIB 뉴스 장보승입니다.
청라 시티타워 건설 사업은 청라 국제도시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죠. 수년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착공했습니다. 하지만 타워 시공사가 공사비 산정을 놓고 갈등을 하다 사업을 포기하면서 차질이 우려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첫 삽을 뜬 청라 시티타워.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하 2층, 지상 30층 규모로 타워 높이만 448m, 국내 최고 높이 타워로 세계에서도 6번째로 높습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과 연계한 글로벌 관광 랜드마크로 키운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타워 시공을 맡았던 포스코 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총사업비 가운데 LH가 부담하기로 한 순수 타워 건설비는 3,032억, 포스코는 4,500억을 요구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돼 이달 초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청라 시티타워 사업자는 시공사 재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오는 건설사들 대상으로 실적 있는 건설사들을 위주로 저희가 사전 협의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의향을 갖고 있는 건설사들 위주로 저희가 입찰 안내를 했습니다. 말경에 입찰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을 좀 더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은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 전 구조적 불안정이 확인돼 디자인 설계 변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공사마저 새로 선정해야 하는 상황. 사업자나 LH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시공사 선정과 별도로 터파기와 파일 공사 등 기본 공사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가 새로 선정되면 타워 건설 공법과 세부 설계가 바뀔 수 있어 당초 계획한 2023년 준공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지금 실설계 단계가 아니고 기본 설계 단계이다 보니 시공사가 들어와서 제안을 아마 할 거예요. 기간이나 이런 거를. 왜냐면 이제 업체마다 이게 초고층이다 보니까 기간이 다 달라요. 산정하는 게. 근데 해본 데들이 하다 보니까 공법도 다르고 비용도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고. 시공사 선정은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에 대한 용역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종 청라 노선과 검단 김포 노선을 두고 지역 내 유치전이 치열했는데요. 부천에서 Y자 형태로 분기해 영종과 검단 노선을 동시 추진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추진 계획이 공식 언급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GTX ABC 노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도권 서부 지역에 D 노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및 광역철도망의 조기 착공 및 연계 강화입니다. 서부권 이를 위해서 광역급행철도 서부권 등 신규 노선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최적 노선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적 노선은 Y자 형태로 분기하는 방안. 하남에서 서울 강남과 구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는 동일합니다. 이후 한 노선은 계양과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이어집니다. 또 한 노선은 청라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사실 그동안 영종 청라와 검단 김포 주민들을 중심으로 유치전이 치열했는데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겁니다. 동시에 추진할 경우 BC값은 1.03으로 사업성 확보 기준인 2를 넘겼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경제성이 가장 높고 시민 요구에도 부합하는 이번 안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며 GTX-D 노선이 개통하면 수도권 동서지역이 1시간권으로 들어와 인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봉수대로역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는데요. 필요한 추가 사업비는 11호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비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사업. 당초 계획했던 정거장은 6곳이지만 인천시는 봉수대로역 한 곳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가정 이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를 반영한 겁니다.
역 하나를 추가하면서 더 필요한 사업비는 1,451억 원. 인천시는 국비를 요청할 경우 개통 시기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추가 사업비는 시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 사업비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 이지구와 루원시티, 청라국제도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LH가 큰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천시 의회에서도 이 같은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그 주민들에도 혜택이 있고 그 아파트 분양할 때도 혜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 조목조목 따지셔갖고 LH에서 인천시가 재정을 조금 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최근 김교훈 국회의원도 LH 국정감사에서 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LH가 재원 분담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원인자 부담 측면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걸 보면 적극적으로 그 재원 분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있고. 인천시는 분담 비율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개발 이익을 고려해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공항철도가 영종 구간에만 별도 요금제가 적용돼 주민들과 공항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원화된 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의회가 공사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종 국제도시와 내륙을 연결하는 인천공항철도. 하지만 요금 체계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 통합요금제가, 청라역에서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까지는 독립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영종 주민들과 공항 종사자들은 영종 구간에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이 추가로 부과되고 환승 할인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의회가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공항공사 수익 배당금을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에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민자 사업자에게 운영손실 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는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일 노선에 대한 주계의 상이한 운임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영종 지역의 주민들은 높은 운임 및 환승 할인 적용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오랫동안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용역이 올 연말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인천시도 운임체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지금 이걸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9월 1일 날 요거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3가지 안을 이제 제안이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2가지 안을 더 첨가를 해서 좀 다양해진 검토 좀 해달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각 정당과 국무총리실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쓰레기로부터 인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녹색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도 선언했는데요. 자체 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관련 용역은 11월 중에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쓰레기를 가득 실은 트럭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한 쓰레기만 337만 톤. 이 가운데 서울이 42%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37%로 뒤를 잇습니다. 인천에 가져다 버리는 건데 정작 인천 쓰레기는 21%로 가장 적습니다. 이런 상황이 2026년부터 종료될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까지만 사용하겠다며 쓰레기 독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더 이상은 내몰리지 않겠습니다.
2025년으로 설정해 놓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기에는 한치의 망설임과 물러섬이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직매립 위주인 쓰레기 처리 방식도 자원순환으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현재는 쓰레기를 수거해 일부는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지만 40%는 매립지에 묻습니다. 앞으로는 수거한 쓰레기로 벽돌과 보도블럭, 복토제, 퇴비 등을 만드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만든 벽돌과 복토제 등은 재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은 소각제나 불연제 등만 매립하는데 매립량은 현재보다 95%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두세 개 기초단체가 함께 사용하는 광역 소각장 7곳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소각을 하더라도 그 소각된 거를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갖다 물어서 매립지 규모가 아주 최소화되어 있고 아주 지금 우리 조종관 구상했듯이 한 10,000평 이하의 그런 규모로 건축물을 위에 짓고 겉에서 봐서는 쓰레기 매립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모양새로 간다는 겁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자체 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증설 용역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앞서 진행한 친환경 자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에서는 한 개 법인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시는 이 공모 결과를 반영하고 입지 선정조사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2차 시민보고 등을 통해 진행 사항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만큼 2단계 방역수칙 가운데 꼭 필요한 조치는 유지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첫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12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68명, 해외 유입이 29명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여전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수도권에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음식점과 결혼식장, 학원 등 16종의 시설에 대해선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교회는 예배실 좌석의 30% 수준의 인원까지만 대면 예배가 가능하고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됩니다. 중요한 방역 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으로는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에 시설 운영 중단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 착용을 두고 실랑이를 보이는 모습 종종 목격됩니다. 네, 이제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NIB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이 있는지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저는 지금 주안역에 나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보호가 되고 또 남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 그건 잘 선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서로 그냥 너도 그냥 안 쓰는데 나도 안 쓰지 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서로가 다 써야 되니까 쓰면 서로가 편하잖아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집회 장소와 의료기관, 그리고 요양시설 등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과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거나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다음 달 13일부터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단풍철을 맞아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됩니다. 방역당국은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에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가을과 겨울철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여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가을철은 원거리 여행보다는 가족 단위로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가을의 여유를 즐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여행은 소규모 가족 단위로 해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단체로 여행할 경우에는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를 방역 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 있는 방역 관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관리자는 여행 참가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점검하며 참가자 명단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광객의 밀집이 우려되는 관광지의 경우 지자체의 방역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행 중 방역 대책입니다.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는 QR코드 등을 이용하여 버스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합니다. 만약 버스 이용자가 버스 안에서 춤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휴게소의 식당과 카페에 테이블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고 철도역은 성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접촉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단풍 관광시설은 주요 탐방 지점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형 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를 권고할 것입니다.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하여 운영합니다. 관광지와 주요 도로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여행에서 귀가 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여 주시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여행자 중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방역관리자는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참석자 명단을 신속히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단풍철 산행과 야외 활동에 대해서 상황별, 유형별 방역 수칙도 세밀히 마련하였으며
국민들께서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늘 개인 이승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찾아서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확대됐죠. 유통 문제 등으로 잠시 중단된 무료 접종이 13일부터 재개됐습니다.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받을 수가 있는데요. 물량 부족 문제는 여전해서 병원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통 중 사온 노출 사고로 접종이 중단됐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지난 13일부터 재개됐습니다. 연기된 무료 접종 기간으로 인해 각 대상자별 접종 기간도 변경됐습니다. 원래 13일부터는 7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 접종 대상이었지만 일정이 바뀌어 13세부터 18세가 현재 접종 대상입니다. 70세 이상은 오는 19일부터, 62세부터 70세 미만 노인들은 26일부터 재개됩니다. 해당 대상자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기간 중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비용을 내고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은 유료 접종을 할 경우엔 백신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 빠른 기간 안에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백신이 모자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을 수 있는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의 우려로 평소 독감 주사를 맞지 않던 사람까지 맞게 되며 수요가 커졌습니다. 또 정부가 무료 독감 대상을 확대하며 무료 독감의 조달 수량이 많아져 일반 백신 수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12세 이하 어린이의 독감 백신이 부족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독감 백신은 일반 독감 백신과 같이 병원이 백신을 구매해 접종한 후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이 이윤을 더 많은 유료 독감 물량에 치중하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세 이하는 백신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병원에 전화하셔서 백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8세 이하는 보호자와 함께 접종하러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호자 없이 접종을 하러 갈 때는 예방접종 동의서라는 서류가 있으니까 작성해서 효율적인 접종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국회의원 연결해서 영종 지역 종합병원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관련 이슈를 짚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종식 의원입니다. 네, 인천시가 현재 영종도에서 서울대병원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직접 서울대 병원장에게 병원 설립 의지를 확인하셨다고요? 예, 이번 국정감사에 서울대 김영수 병원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예. 예,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면 만약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로 증언하면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영종도에 오려고 작업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김영수 병원장님께서 맞다. 인천시와 협의를 했고 영종도로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금 안심도 되고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지금 해외 선진국들과 좀 비교를 하더라도 국제적인 관문이 영종도에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종도의 그렇습니다. 종합병원 설립이 시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게 보면은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길목을 차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이 들어온 길목이라 하면 공항 아니면 항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인 영종도에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차단이 안 되는 거죠, 현장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첫째는 감염병을 길목에서 차단을 하려면 영종도에 평상시에는 국립대 종합병원으로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감염병 대응센터로 쓸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주장에는 복지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공항에서도 보면 연간 대략 3,000명, 4,000명 정도의 응급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영종도에 앞으로 30만, 40만의 주민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종도에 종합병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나서서 지금
저와 인천시가 열심히 해서 반드시 좀 종합병원 유치하려고 합니다. 네. 종합병원 병원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가 더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어떤 그렇습니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일단은 복지부를 먼저 설득해야 됩니다. 이 추진하려면 보건복지부, 즉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서울대병원과 같이 함께해서 이거를 여기다 짓겠다 그러면 국비로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필요하다. 저희들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도 있다. 또 서울대병원도 이쪽으로 오는 게 맞다. 이런 정도로 이런 쪽으로 서로 의견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좀 빨리 진척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이렇게 볼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정부의 의지인데 정부의 의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같습니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화구는 지난 2016년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강화읍 도시재생에 10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화군 관청리 일대 용웅궁 공원입니다. 잔디와 수목을 심어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공원에는 상설 야외 무대와 바닥 분수, 연못도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으로 이용됐던 공원이 용웅궁 공원 제모습 찾기 사업으로 새 단장을 마친 겁니다. 강화군이 추진 중인 원도심 재생 사업이 속속 완료되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가꾸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가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왕의 길 특화가로 조성 사업은 철종의 등극 행렬이 펼쳐진 길과 옛 궁궐터인 고려궁지 등 왕가 얽힌 역사적 장소를 연계해 도보 여행 콘텐츠로 개발합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강화읍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016년도부터 사업은 진행이 됐고요. 그동안 주민들하고 소통을 거쳐서 인허가는 다 완료해서 올해까지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90% 이상이 완료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화구는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남촌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 피해와 건강권 문제로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남동구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의 입주 제한을 강화하는 등 사업계획 전면 조정을 주문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조정에 대해선 주민대책위 등과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남촌 일반 산업단지 부지입니다. 특수목적법인 남동 스마트밸리 개발은 2,423억 원을 투입해 이곳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남동 국가산단이 지금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확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현재도 발암물질이 초과되어 있고 지금도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마 더 나빠지겠죠. 그럼 10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특수목적법인 출자자인 남동구가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건강권 피해를 우려하는 만큼 입주 제한 강화를 포함한 친환경 산업단지로 사업계획을 전면 조정할 것을 사업 시행자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경우 1에서 3종 사업장을, 수질오염물질 배출은 1에서 2종 사업장에 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강화해 산단 내 오염물질 배출을 제로 수준에 가깝도록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업계획 조정에 대해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대책위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지원을 하기로 했죠. 인천시는 정부의 조건보다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의 지원 범위를 조금 벗어나더라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4차 추경으로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엔 지급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인천 시민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인천에서는 정부의 기준보다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은 100% 이하고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1천만 원 이하로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예를 들면 정부의 긴급복지의 경우 중위소득 75%면 356만 원이 기준인데 인천형 긴급복지는 소득이 474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에 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까지 2,100여 위기가구의 긴급복지를 지원했습니다.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오는 12일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상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구 복지 담당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강화군이 오는 19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군은 신청 접수 민원이 폭증할 것을 대비해 전담요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현장 접수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며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감소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중구가 전국 최초로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개발한 교사용 사이버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어린이 생활안전 분야 소비자 교육 강사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중구 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119개소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번 사업에는 229명이 전문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합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큽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